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시대의 제후들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인재를 모으는데 힘을 기울였지만 제후들뿐 아니라 당시의 유력한 귀족들도 그 신분에 따라 인재를 모으기에 애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국의 사군자라고 불리는 제나라의 맹상군 전문, 조나라의 평원군 조승, 초나라의 춘신군 황월, 위나라의 신릉군 공자 무기, 네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사군자의 구체적 정치적인 행적보다는 이들에게 얽힌 사건과 일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군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제나라의 맹상군 전문입니다. 그의 문하에 식객이 3,000명이나 되니 제후들의 귀에도 그의 명성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진나라의 소왕이 소문을 듣고 전문 보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전문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마침내 진나라로 들어갔지요. 소왕은 즉시 전문을 진나라의 정승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전문은 제나라의 일족이니 그가 진나라의 정승이 되는 것은 진나라로선 위태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간하였습니다. 소왕은 그럴듯하게 생각하여 전문을 정승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전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진 사람을 등용하지 않을 경우 죽여 없애는 것이 당시 제후들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전문의 목숨은 경각에 달리게 되었지요. 전문은 서둘러 사람을 시켜 소왕의 총리에게 뇌물을 보내 자신의 석방을 부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총리로부터 흰 여우털로 짠 옷인 호백꿀을 준다면 전문을 무사히 석방시켜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지요. 전문은 단 한 벌의 호백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우 겨드랑이의 흰 털만을 모아 만든 가죽옷으로 한 벌을 만드는데 1,000마리의 여우가 필요하다는 천하에 오직 하나뿐인 진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이 이미 이 호백꿀을 예물로 소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호백꿀은 손에 없었지요. 전문이 크게 근심하자 식객 중에서 평소 개의 흉내를 내어 도둑질을 잘하는 재주가 있던 자가 밤에 개처럼 진나라 궁중의 보물 창고에 숨어 들어가 전날 소왕에게 바쳤던 호백꿀을 훔쳐왔습니다. 전문이 호백꿀을 진왕의 총리에게 주자 그 총리는 소왕을 졸라 전문을 풀려나게 해주었지요. 풀려난 전문은 즉시 말을 달려 귀국길에 올랐는데 국경의 관문인 함곡관에 도착하니 그때는 밤중이어서 성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편 소왕은 전문을 석방한 것을 후회하여 즉시 사람을 시켜 그를 뒤쫓아 잡아오도록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닭이 울어야 관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문은 뒤쫓아오는 자가 염려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객 가운데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자가 있어 그가 닭울음 소리를 흉내내자 그 소리를 듣고 주위의 닭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이에 성문이 열리자 전문은 이름을 고친 통행증을 보이고 무사히 관을 통과하였습니다. 잠시 뒤 진나라의 추격대가 도착하였으나 이미 전문이 관을 통과한 뒤였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전문은 이렇게 개흉내를 내어 도둑질을 잘하는 자, 닭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자, 두 사람 때문에 이길발에 죽을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계명구도의 고사이지요. 전문의 식객인 풍원으로부터 유래된 고사성어, 교토삼굴은 교활한 토끼는 도망치기 위한 동굴을 새게 둔다는 뜻, 즉 현명한 사람은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둔다는 뜻입니다. 이후 전문은 풍환이 조언한 대로 대책을 세워놓았기에 제나라 민왕의 살해 위협에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려던 민왕의 뒤를 이어 양왕이 즉위하자 전문은 스스로 제후의 한 사람으로 독립하여 중립을 지켰습니다. 기원전 279년 전문이 죽자 양왕이 그에게 맹상군이라는 시호를 내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문이라는 이름보다 맹상군이란 시호로 더 알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사후 아들들의 상속 다툼을 틈타 위나라와 제나라가 맹상군의 영지인 설당을 공격해 맹상군의 자손은 끊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맹상군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루는 맹상군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참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빛을 가려 잠시 방안이 어두워졌지요.
손님은 맹상군이 자기가 먹는 더 좋은 음식을 감추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맹상군이 일어서서 몸소 자신의 밥상과 손님의 밥상을 비교해서 보이자 손님은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맹상군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식객들을 예우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는 합니다. 동시에 그의 문화의 협객들은 일단 잘못을 저지르면 자결을 할 만큼 주인의 극진한 예우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후대 북송의 왕한석은 동맹상군전이라는 짧은 글에서 계명구도의 무리들이 맹상군의 문화에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인재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며 맹상군을 비판했습니다. 기원전 258년에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하자 조나라에서는 평원군으로 하여금 초나라에게 구원을 청하여 합종하려고 하였습니다. 합종이란 간단히 말해 동맹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평원군은 조나라 공자의 한 사람으로 이름은 승인데 빈객을 좋아하여 그의 밑에는 항상 식객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평원군은 식객 중에서 문무를 다 갖춘 힘 있는 사람 20명과 함께 가기로 하여 19명은 가려내었으나 나머지 한 사람은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모수라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끼워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수자천이란 고사성어가 비롯되었지요. 재능이 있는 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추천해서라도 큰일을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자 평원군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비가 재능이 있다면 이는 마치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과도 같아서 당장에 그 끝이 드러나 보이는 법이오. 지금 선생이 나의 문화에 있은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 선생을 칭찬하는 일이 없었으며 나도 아직 들은 바가 없소. 이것은 선생께서 재능이 없다는 증거요. 선생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낭중지출한 성어가 비롯되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의 이 성어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언제라도 그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에 모수가 답하였습니다. 만약 신을 일찍부터 주머니 속에 있게 하였다면 아마 끝만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자루까지 드러났을 것입니다. 결국 평원군이 모수와 함께 가기로 결정하니 나머지 19명은 모수를 비웃었으나 겉으로는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평원군이 초나라에 이르러 초나라와 합종하기 위하여 초나라 왕을 설득하는데 아침부터 시작하여 정오가 되도록 결정을 못하였습니다. 이에 모수는 칼을 어루만지며 섬돌에 올라가 합종의 이해는 2마디의 말로 족할 것인데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평원군에게 물었지요. 그러자 초왕이 무례하다며 평원군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모수는 조금도 주저없이 칼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저를 꾸짖는 것은 대왕의 주변에 초나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0걸음 안에는 초나라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왕의 목숨은 저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군이 앞에 있는데 저를 꾸짖는 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지금 천하에 초나라의 강함을 당해낼 나라가 없다고는 하지만 진나라의 백기에게 3번이나 패해 대왕의 선조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는 이 원한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합종하는 것은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수의 논리정연한 설득에 초왕은 반박할 말이 없었지요. 마침내 단상에서 종약이 결정되고 종약의 의식이 끝나자 모수는 나머지 19명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남을 비웃을 줄만 아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남의 힘에 의지하여 일을 이룩하는 자들입니다. 평원군은 조나라로 돌아와 모수를 상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볼 줄 안다고 하지 않겠다고 주위에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평원군의 식객 중에 절름발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절름발이가 발을 우스꽝스럽게 절룩거리며 걷는 모습을 누각위에서 내려다보던 평원군의 애첩이 입을 가리며 웃었지요. 그 애첩을 혼내주라는 식객들의 말을 평원군이 무시하자 식객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평원군이 절름발이 식객을 비웃은 자기 애첩의 목을 베어 직접 절름발이에게 그 목을 보여주며 사과하자 다시 식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초나라의 춘신군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춘신군의 이름은 황월인데 초나라 태자가 진나라의 인질로 갈 때 그 수행원으로 따라간 사람이었지요. 함께 진나라에 억류되어 있다가 계략을 써서 태자를 탈출시켰고 태자를 탈출시킨 후 당연히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한 공자가 주군을 위해 몸을 바치려는 충신이니 죽여서는 안 된다고 소왕에게 진언하여 겨우 목숨을 보전하였습니다. 그때의 태자가 즉위하여 고열왕이 되자 은혜를 갚기 위해 황허를 불러 강동 땅에 봉하고 춘신군으로 봉했습니다. 춘신군의 식객 가운데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여동생이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이원은 언젠가 그녀를 고열왕에게 바쳐 출세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춘신군 또한 그 여동생을 몹시 총애하였는데 그녀는 춘신군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원은 고열왕에게 자식이 없음을 들어 자기 누이 동생을 왕에게 바치고 뱃속의 아이를 다음 왕으로 세운다면 초나라는 당신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춘신군을 꼬드겼습니다. 춘신군은 이 계책을 깊이 받아들여 고열왕에게 이원의 여동생을 바치게 되었고 그녀가 왕후가 되면서 이원도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원은 일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춘신군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기를 느낀 춘신군의 식객 주영이 이원을 죽이겠다고 청했으나 춘신군은 이원을 만만하게 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식객 주영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기원전 238년 고열왕이 병사하자 장례식에 참석하던 춘신군은 자문에서 매복하고 있던 이원의 자객에게 종자와 함께 살해되어 그 목이 성 밖에 버려졌고 일족과 따르던 무리들도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이원의 여동생이 낳은 춘신군의 아들은 훗날 유왕이 되었으나 제위 10년째인 기원전 228년에 죽었다고 하지요. 유왕의 친동생인 애왕이 뒤를 이었으나 제위 2달 만에 이복형인 부추의 습격으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신릉군은 절부구조, 즉 병부를 훔쳐 조나라를 구한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하루는 신릉군이 노름꾼과 간장 빚는 사람을 불러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평원군이 보고 신릉군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신릉군의 만누이는 조나라 평원군의 부인이었으니 두 사람은 처남매 부지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릉군이 화를 내며 자리를 뜨려 했다고 합니다. 평원군은 다급히 사과하였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진 뒤 평원군을 떠나 신릉군에게로 가는 식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로 쳐들어와 수도 한 단을 포위하자 조나라의 평원군은 위왕과 신릉군에게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왕은 진나라를 두려워한 나머지 겉으로 조나라를 구원하는 척하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평원군의 사자가 이 나라로 달려와 신릉군을 책망하였습니다. 한단이 조석지간에 진나라에 항복하게 되었는데 윗나라가 구원하러 오지 않으니 공자의 누이가 가엾지도 않습니까? 이에 신릉군은 온갖 방법으로 위왕을 설득하려 했으나 위왕은 끝내 신릉군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신릉군의 식객 중에 한 명인 후생이라는 자가 의견을 내었지요. 소생이 들으니 장군 진비의 병부가 항상 왕의 침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총애를 받는 여의가 왕의 침실에 자주 출입한다하니 여의의 힘이라면 능히 그것을 훔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자께서는 일찍이 여의의 아버지 원수를 갚아준 일이 있으니 여의는 공자를 위한 일이라면 죽음도 사양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공자께서 부탁하신다면 능히 병부를 얻어 진비의 군대를 왕이 모르게 움직여 조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부란 증표가 되는 물건을 둘로 잘라 하나는 군대의 지휘관이 갖고 하나는 왕이 가지고 있다가 왕이 군대를 움직이라고 지시할 때 지휘관이 이 병부를 맞추어 보고 왕의 명령임을 확인하는 장치이지요. 신릉군이 이 계책에 따라 여의에게 요청하니 여의는 과연 진비의 병부를 훔쳐서 신릉군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후생이 말하였지요. 장수가 임지에 있는 경우 임금의 명령도 듣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공자께서 만일 병부를 맞추어 보이더라도 진비가 공자에게 군사를 내주지 않고 왕에게 이를 확인하는 사자를 보내게 되면 일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친히 데리고 있는 주애라는 자는 역사입니다. 데리고 가셨다가 진비가 의심하는 것 같으면 주애를 시켜 격살하십시오. 신릉군이 업에 이르러 진비에게 병부를 보이니 진비는 병부를 맞추어 보고서도 신릉군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일이 잘못될 기미를 보이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주애가 소매 속에 숨겼던 40군데는 철퇴를 잽싸게 꺼내어 진비를 단번에 쳐서 죽였습니다. 신릉군은 드디어 진비의 군대 중에서 정예병 8만 명을 이끌고 전진하여 진군을 공격하니 놀란 진군은 한 단의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유명한 절부구조, 즉 병부를 훔쳐 조나라를 구한 이야기이지요. 한편 유양은 신릉군이 진비를 죽이고 병부를 훔친 것을 알고 크게 노하였으며 신릉군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객을 거느리고 위나라를 떠나 조나라에서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때 진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지요. 유양은 급히 사자를 신릉군에게 보내어 이 나라로 돌아오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신릉군은 왕이 자기를 해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급히 수레를 몰아 위나라로 돌아왔지요. 유양은 신릉군을 보자 그를 끌어잡고 울면서 상장군의 인을 신릉군에게 주며 위기에 처한 위나라를 구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신릉군은 사자를 제후들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니 제후들은 신릉군이 장군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5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위나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신릉군은 이들 군대를 이끌고 하회에서 진나라의 군대를 격퇴시키고 승세를 몰아 진군을 추격하여 함곡관에 이르러 진군을 눌러막으니 진군은 감히 함곡관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진왕은 신릉군이 위나라의 장수로 있는 한 진나라로선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모략을 꾸밉니다. 즉 황금 만냥을 신릉군에게 살해된 진비의 부하들에게 주고 신릉군이 역모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신릉군에게도 사람을 보내 위나라 왕이 될 것을 미리 축하한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릉군이 모반할 것을 몹시 의심하고 있었던 알리왕은 이런 소문을 듣고 신릉군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안 신릉군은 병권을 내놓고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며 세상을 한탄하다가 4년 만에 생을 마감했으며 같은 해에 알리왕 역시 사망했다고 합니다. 신릉군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나라 군대는 위나라의 도읍지를 함락해 위왕을 포로로 하고 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사군자에 얽힌 사건과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